네, 21대 총선 관련 소식 계속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라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어떤 의미를 둬야 하고 또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황혜진 MBC 정치 전문 선임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보기 드물게 대패를 한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사적 대패죠. 이 정도면 정치적 제2의 탄핵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아주 큰 패배인데 정치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고 나면 한 1000가지 정도 진 이유가 생각이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다시 휩쓸렸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1930년대 뭐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불안 속에서 왜 집권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했나라는 걸 좀 짚어보면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더 주면 힘이 세지면 위기 상황에서 이게 야당이 혹시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었어요. 혼란이 커질 거라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 야당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여준 행태에서 유권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특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보여준 그 동물국회 그 아수라장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제1야당이 탄핵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불안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비유를 하면 평소에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같으면 그 위기가 와도 이렇게 안 무너지죠. 그렇죠. 평소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으니까 한꺼번에 무너진 건데 여기에 차명진 의원의 막말 파문이 막판에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지를 다 치명타를 안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당이 대패한 이유도 봐야겠지만은 여당이 또 이긴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반면이죠, 반면. 자, 지금 유권자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도 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 불안해서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불안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뉴스 열심히 보죠. 뉴스 시청률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검색해서 막 뉴스 보고 불안하면서 정치 뉴스도 무척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아주 판단이 예민해지고 정치적 감수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 이 내 한 표 정치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잘하는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안정세를 달라 이런 선거구에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만 큰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낙연 대망론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망론. 특히 호남적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줬죠. 분명히 결집력을 높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호남의 그 압승도 이렇게 설명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가 모든 이슈를 압도한 상황입니다. 자, 황교안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예. 전 대표가 됐는데 당직을 다 놓고 일단 내려놨는데 정치적으로 재개 가능할까요? 좀 야박하고 매정한 말인데 저는 정치적 재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세상사에 절대는 없고 또 뭐 정치는 막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미래통합당은 역사상 가장 큰 대패를 당했고 본인도 종로에서 엄청난 차이로 떨어졌어요. 정치의 세계에서 이 정도로 지면 이 패배 내용, 규모, 본질이 굉장히 안 좋죠. 아주 치명상해요. 수도권 전멸 수준이고 충청도 다 지고. 박지원 의원이 뭐 본인도 떨어지셨지만 지난달에인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막 떠돌아 다닐 때 홍준표 전 대표. 선거 끝나면 홍준표 전 대표는 당선돼서 돌아올 거고 황교안 전 대표 떨어져서 처지 역전될 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됐어요. 네, 그 말 생각나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보수당의 대표로 보수정당 대표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사실 보수 성향의 분들이 아주 좋아할 점들이 많죠. 점잖고 인상도 참 좋고 특히 정치인이 좀 음성이 좋은 게 중요한데 음성도 좋고 그렇죠. 근데 뭐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아주 스펙트 좋죠. 그런데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야당이 너무 어려울 때 대표가 됐어요. 대통령 탄핵당한 야당의 대표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겪어보니까 이분이 난세에 어려울 때 전시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평도 있고 그리고 이 대권 주자 야당 대표 정도의 리더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내공이 좀 쌓여야 되죠. 그래서 너무 치명상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황교안 전 대표 말고 지금 통합당 이렇게 쭉 보면은 대권 주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일단 홍준표 전 대표, 네. 그다음에
뭐 대구 수성으로 살아왔죠. 김태호 전 경남사 이런 분들이 일단 떠오르는데 네. 영남 지역 분들이죠. 뭐 대선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권 주자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김영춘 의원 부산에서 꺾은 뭐 서병수 전 부산 부시장 이런 영남권 의원들이 일단 네. 당권 네. 도전하거나 뭐 당 수습이나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내가 나서 수습하겠다 이런 말도 했던데 그랬죠. 대권 가대에 나서겠던데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또 한 가지 이게 뼈가 아픈 게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대권 주자급 당선됐으면 대권 주자급의 수도권 후보들이 다 전멸했어요. 따라서 또 보면 중도층의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이 나서진 않았지만 중도층에 좀 확장력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은 또 이해운 전 의원 등 측근들이 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보수로 갈 거다. 중도를 본인은 계속 이해가는데 중도의 입지가 없으니까 결국 보수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당 쪽 얘기를 해보면은 네.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이나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이 아주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전쟁을 치르는 대통령과 전시 비상내각에 집권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다 이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코로나 대책이니 경제위기 대책 등을 신속하게 힘있게 유능하게 해라 이런 국민의 명령 큰 숙제를 받은 거죠. 이걸 잘 해야죠. 그런데 특히 검찰 개혁도 뭐 공수처 이런 일종 개혁 과제도 열심히 하다 처리할 수 있는 명분 힘도 다 가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역시 야당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야당이 처참하게 패배했는데 여기서 야당을 배려해서 협치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당이 이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내부를 추스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경 투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당과 협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불안이 줄어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네네. 게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상대가 일단 종로 지역구 하나였지만은 상대가 강한 상대였잖아요. 여기서 일단 이겨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시험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론 없이 선두 주자죠 현재. 그렇죠. 확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좀 드물게 드물다 그러면 또 반발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안정감 있는 언행, 그다음에 관리 능력, 실용주의자 이미지에 또 경제인, 또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적인 분들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호남 유권자들이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이낙연 대망론이 이번 선거의 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는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다 선거 승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큰 힘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이낙연 전층의 대권 과도가 열린다는 게 지지층의 열망이 사실 선거 승리의 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40명 정도 후원회장이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와줬잖아요. 정치인이 제일 고마운 게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낙연 전 총리의 단점을 얘기할 때 친문 세력과 좀 소원하지 않지 않느냐, 거리가 있지 않느냐, 당내 취재주들은. 그런데 친문들도 이렇게 공이 있으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당내 기반 문제가 또 뭐가 걸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 후보 전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호남의 지지 기반 속에 영남 후보를 내세워서 영남의 지지도 일정 정도 받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어젠다로 수도권의 또 개혁적인 유권자들, 젊은 유권자들 받고 해서 이긴다는 게 전술이죠. 근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이낙연 전 총리는 페이스메이커다. 결국 민주당이 영남 후보를 내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영남권의 그 대선 주자들이 있죠. 지금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두관 의원 이번에 또 당선된 출신이 그 지역. 그렇죠. 영남 출신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역시 앞으로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관건이 있을 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당 체제 정비하고 대권 도전을 해서 다시 당권에 한번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서 다시 지역주의가 강화됐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선거방송, 개표방송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쭉 왼쪽 다 파란색, 오른쪽 다 핑크색 그래가지고 눈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치 내에
지역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상당히 그렇죠. 짙게 남아 있는데 예, 예.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보죠. 각 지역 사람들 다 모여 살죠. 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색이 상당히 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튼 데인데 여기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 다 압승했잖아요. 민주당이. 충청권도 압승했죠. 대전은 다 석권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역주의라기보다 보수 야당이 예전에 이기던 수도권, 충청권에서 다 진 거예요. 보수 야당의 메인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 분명히 있습니다.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의 그 이낙연 대망론이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지역주의 강화라는 건 단선적인 해석이고요. 아주 그 습관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뭐 강원도에 민주당 의석 들어간 거는 이광재 효과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자, 황혜진 MBC 정치전문 선임 기자와 함께 총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